투자와 경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9,000을 넘어서 9,300까지 정말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 없이 계속 몸을 맡기면 좋겠지만, 투자자들은 또 특별히 오래 투자한 분들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올라갈수록이요. 미국의 이제 FOMC 이후에 금리도 그렇고요. 또 실적 시즌, 그러나 이제 쏠림과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크로 변수와 섹터 전략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9,000을 맞이한 박사님 소감 어떠십니까? 올게 왔구나. 그렇군요. 과거에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죠? 예. 일단 그 6월 FOMC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의 데뷔전이었는데 뭐 매파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뭐 시장 범위 안에 있었다고도 하고요. 기존과는 좀 결이 다른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뭐 금리 쪽에 부담을 주는 긴축적인 매파적인 멘트와 성명서였습니다. 네, 성명서에서 최대 고용 연준의 의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물가 안정만 깔끔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말 매파가 왔구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조금 시장이 그저께 미국 증시에서도 부담스럽게 지금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지금 뭐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케빈 월시가 그 상당히 그 큰 비둘기 날개를 숨겨놨구나.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뭐 언제까지 운영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연준의 계획을 시도하겠다. 변화와 계획을 시도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대체제도 축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분간 뭐 계속 할 거다. 축소가 없을 거다라고 한 것도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 뭐 비둘기적인 얘기고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디스인플레이션, AI가 가져올 물가 안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좀 밑밥을 깐다고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점도표 무역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점도표는 뭐 지우개가 달린 연필로 찍는 거다. 그러니까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높은 물가, 지금 높은 물가의 근원적인 요인이 에너지 가격이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결국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 이유는 당장에는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밑에 표면적으로는 매파지만 그 기저에는 상당히 비둘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해석을 깊게 해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파적이었다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동케어 뭐 잘하고 있어 이 분위기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로 이제 비둘기적인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말씀하신 별 효용성이 없는 점도표, 사실 전번할 때랑 이번할 때랑 확확 바뀌어요. 점도표도요. 그렇죠. 마치 페드 워치 툴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데 거기서만 보면 금리를 올해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한다 할 가능성도 갈수록 좀 옅어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 인상을 했을 때 미국 경기에 주는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지금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기저에 깔린 이 부분이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거나 현재 물가 수준에서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 소득이 지금 3개월째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아도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당장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2.2%의 저축률이 굉장히 낮은 저축률입니다, 미국이. 그런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의 잔고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에서 물가가 천천히 떨어질 경우에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임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굉장히 뭐 고용 시장이 뜨거워서 뭐 이렇게 뭐 임금 인플레이션이 쫓아오는 그러한 상태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연준은 금리를 손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히는 거니까요. 에너지 가격만 딱 떨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만 떨어진다면 수요 측면, 고용 시장에서의 임금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 때문에 뭐 해고도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가면 뭐 약간 기류가 바뀌지 않을까? 뭐 동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저는 선회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매크로 측면에서 AI의 최근의 그 변화들, 혁명들을 좀 평가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 자체로도 AI의 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중간중간 덜컹거림의 우려들이 있는데 결국은 AI가 이제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물가나 고금리 국면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예. 뭐 이게 AI가 시장에 또 경제에 침투를 해서 이게 이제 서서히 번져 나가야 그 효과가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 물가를 떨어뜨리고 보다 똑같은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생산을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고 또 월시의 주장이고 또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지역연은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시차가 있다라는 거죠. 한 1, 2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치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가격 올라가서 애플 휴대폰 가격이 이제 가을에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팀 쿡이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당장은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는 그런 AI 투자가 막대한 투자가 물가도 부담을 주고 또 금리에도 부담을 주고 이제 이런 상태가 좀 지나가서 이게 이제 가동이 돼서 경기에 좀 전반적으로 퍼져나간다면 그때부터는 그 생산성 증가 효과가 조금 물가를 잡는 데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고 사실 미국에서 이번만 혁신이 있었냐. 뭐 90년대 초반에 철도,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그렇죠. IT, 예.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 혁신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한 1, 2년, 뭐 2, 3년은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오히려 받다가 그 이후에는 결국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네. 계속 올라간 거죠. 이런 혁신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장기적인 생산성이나 이런 것보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결국 7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WTI가 간밤에 75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전처럼 또 전쟁 전처럼 급격히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다시 그렇다고 보면 100달러 올라갈 지금 한 70, 80달러 사이 선에서 이제 좀 당분간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호르무즈가 얼마나 빨리 뚫리느냐에 달려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MOU 액면 그대로 이란이 조금 그 실행을 한다면 30일 내에 완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통행을 정상화시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7월부터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일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뭐 미국 측 의견과 조금 다른데 조금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통행료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해석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조금 호르무즈가 다시 60일 이후에는 가을부터는 뭐 조금 이렇게 그 호르무즈의 통행량이 조금 뭐 감소한다든지 전쟁 이전에 140척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40척, 그 다음에 뭐 7월 들어가면 7, 80척, 그리고 7월 말에는 거의 한 100척. 이 정도 그 MOU 자체에 충실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연말에 유가는 60불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폭격을 제일 많이 받은 이란한테서 제일 두드려 맞은 쿠웨이트가 증산을 200억 달러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시설 인프라의 타격으로 인해서 생산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을 쿠웨이트가 지금 한 거라 다름이 없고요.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전쟁 중에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오펙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조금 플러스 요인이고요. 유가가 네. 떨어지는데. 또 이란도 모든 제재를 받지 않고 숨어서 뭐 중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팔 수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MOU대로라면 세계 6위의 수출국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유가 하락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유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종전과 관련된 노이즈는 사실 뭐 종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종전을 위한 협의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서 이제 이란 측과 만나기로 해서 준비 막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스위스 행이 좀 연기된다. 이란과 후속 협상 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서명식은 사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자서명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르사유에서 사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협상들 과정인데 어쨌든 노이즈가 계속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정말 9천을 뚫고 지금 가는 흐름들인데 우리 시장의 이 상승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물론 반도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플러스 우리 한은은 FOMC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지금 한 2차례 바로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저항 요인이 있겠죠. 네. 그런데 강세장은 원래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그 의심의 벽이라는 게 금리도 있고 또 지금 방금 속보 나온 여러 가지 조금 네. 이란과의 과정에서의 덜컹거림도 있을 거고요. 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지금 정리를 해서 이번 시장을 해석한다면 아직도 풍부한 유동성 플러스 아직도 매크로의 모든 악재를 조금 누르는 씹어먹는다고 그럴까요? 네. 불식시키는 강력한 실적 이 두 가지 축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MMF 잔고를 보니까 9조 달러예요. 굉장히 높은 네. 수준이거든요. 왜 유동성이 높은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설비 투자가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AI 그렇죠. 아주 국한돼서 일어나고 또 돈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땡기든지 아니면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소위 메인스트리트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서 돈이 없어서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시장 투자시장에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실적인데 모든 매크로 지표, 물가, 금리, 통화 정책들을 모두 씹어먹는 부분이 강력한 실적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지금 마이크론 PR이 한 10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에서 지금 투톱의 PR도 시가총액이 한 3,7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합산이익이 한 600조 정도 이상은 보기 때문에 증권사 컨센이 그러면 6배에서 7배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PR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사실은 실적이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 장이 조금 조기에 이 강세장이 꺾이려면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이나 좀 가시적인 기간에 후에 연말이나 연초가 되겠죠, 내년. 반도체 가격 혹은 AI 사이클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괴멸적으로 꺾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가 강세장이 종식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어떻게 볼지 저도 고민입니다만은 한국 코스피의 10년 평균 PR이 10.5배고 올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그러죠. 이걸 한 15% 정도로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PER 한 10배, 12배 정도, 그 다음에 적정 PBR
뭐 한 2.3배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또 아까도 지금 투톱의 영업이익이 뭐 한 600조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한 70%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지금 53% 정도 되니까 이익 비중까지 시가총액 비중, 즉 주가 상승이 일어나서 미국은 지금 비슷합니다. 기술주 혹은 반도체 기업 이익과 그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식의 무게, 주식시장의 무게가 거의 비슷한데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 평가가 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한 40% 정도는 더 올라야죠. 그러면 그게 PER이 한 12배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시장 얘기 정도 하고요. 말씀하신 그 시장의 핵심 동력인 실적으로 근거해서 섹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박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단연 뭐 반도체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뒤서가니 앞서가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들 뭐 미리 팔아서 고민이고, 너무 올라서 고민이고, 너무 쏠려서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간극들은 어떻게 과거에도 이제 주도주 쏠림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쏠림의 그 과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지금의 정도가 어떨까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 쏠림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이 설비 투자를 하면서 고성장했을 때 무거운 것들이 다 올랐거든요. 철강, 화학, 조선, 차화정도 있었고요. 해운까지. 그때도 쏠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쏠림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도 처음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AI의 독특한 그 생태적인 사이클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그리고 초기에 자본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돈을 버는 그러한 사이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체인에서 삽과 곡괭이를 만드는 반도체를 강력하게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의 상승 속도와 관련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아주 빈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 코스피가 뭐 적정 수준까지 올라갈 때 한 12,000 정도가 적정이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때 조금 덜컹거림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가 참 투자하기가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많이 올랐다고 선제적으로 버리거나 줄일 필요는 없다. 네. 통화정책 부분도 우리나라는 조금 미국과 달리 조금 뭐 약간은 지난 그 통화정책 회의를 쭉 거쳐오면서 조금 금리 정책이 너무 이제 비둘기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한미 금리도 역전이 됐고, 그것이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어제 월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택 시장에는 현재의 금리가 굉장히 긴축적,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금융 시장에는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금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택 시장에는 조금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에는 덜 긴축적이고 또 서민 경제, K자 경기에 밑에 있는 분들한테는 경제 주체들한테는 굉장히 타이트한 금리.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K자 경기에 한국 경제에서 통화 정책을 갖고 가느냐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반도체는 사실은 뭐 말의 모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에 비혼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이제 번외로 해도 될 정도이고요. 반도체 이외의 섹터들 가운데서 그런 실적에 근거한 지금 뭐 성장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실적을 담보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섹터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반도체가 작년 대비 한 300% 이익 증가가 있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해도 한 20% 증가하더라고요. 코스피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수주 베이스로 실적이 뭐 장기 실적이 좋아 보이는 방산, 그리고 조선.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들 뭐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뭐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실적 좋은
섹터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반도체가 독주를 하면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오히려 강세장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적정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이 되면서 순환매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너무 확산이 돼서 에브리싱 랠리가 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주식시장이 기술적 조정을 불러오는 가장 좀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금리에 가장 금리를 뭐 올리기는 어렵다고 하나 어쨌든 지금의 흐름들은 긴축 모드이니까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바이오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되는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줄이거나 혹은 이제 뭐 이래 조심해야 될 뭐 이런 섹터는 대표적으로 매크로와 연결했을 때 어디일까요? 네. 저는 뭐 내년도에는 좀 세계 경기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또 AI 경기도 조금 약간은 뭐 장기 상승 추세에서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살짝 기울기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국에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돈을 많이 쓴 뭐 AI 빅테크들은 경기 약간 둔화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잠깐 뭐 AI 투자를 조금 뭐 속도 조절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조금 뭐 재무적으로 취약한다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재무적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투자하는 데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쉽게 다들 코스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죠? 정책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돈 버는 거라든지 재무적으로 보면 사실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불리한 거네요, 그죠? 근데 내년까지 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코스닥이 순환매에 뭐 좀 바통을 이어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이제 FOMC 이후 또 우리도 이제 금토일가 앞으로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 환경들하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 섹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